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이번 시간은 해커스 8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2년 제33회 모의고사는 마지막 해설 강의가 되겠습니다. 대체로 이 문제는 무난해가지고 대부분 분들이 거의 80점 이상 나왔다는 분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처음 들어보는 지문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중요한데요. 공인중개사법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토지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법정지상권 양도를 날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유치권, 양도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됩니다. 양도하는 것을 날선하는 것은. 물론 법정지상권 성립, 유치권 성립, 법정저당권 성립은 중개 개입 여지가 없죠. 그래서 1번은 X가 되겠습니다. 2번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그냥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3번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무등록 중개업자로 형사처벌되겠죠.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을 받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공신력 제고 X네요. 공신력 제고가 아니고 뭡니까? 전문성 제고죠.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가 X네요.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소속공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해서 X고요. 1번에 3번인데 용어 정의는 해마다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2번 지문 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어렵다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시험에 이렇게 직접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격증 발급 시 도의사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했는데 이거는 서식을 일일이 봐야만 알 수 있죠. 그래서 좀 어려운데 기업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니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 미음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신고할 때 자격증 발급 시도를 기재해야 됩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는데요. 이런 문제는 거의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시험에 이때까지 나온 적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중개 대상물은 시험에 해마다 출제되죠.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했는데 1번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이른바 대토권. 이 대토권이라는 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있는데 대신 토지로 받는 권리죠. 대토권이 현금 보상 대신에 아직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의 상태는 중개사물 아닙니다. 이걸 거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중개사물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번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모두 중개사물에 해당됩니다. 행위 제한만 될 뿐이지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경매 개시 결정 등기된 토지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된 토지도 중개사물이고요. 가처분, 가압류, 가등기되어 있어도 거래 가능합니다. 5번 사인의 공유수면 매립 토지인데 이렇게만 나오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불법으로 매립하면 중개사물이 아니고 적법 절차에 의해서 매립 면허받아서 준공인가받은 매립지는 중개사물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매립지라고 하면 약간의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불법으로 매립하면 중개사물이 아닙니다. 기출문제 그래서 그냥 공유수면 매립지 해가지고 모두 정답으로 인정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입니다. 교육에 대해서 옳은 것인데요. 자, 1번 지문을 보니까 국토부 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해서 X네요. 실무교육,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실무교육
연수교육은 시도의사가 실시를 합니다. 직무교육은 시도의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고요.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 모두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입니다. 부동산 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 했는데 예방교육은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 모두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면은 정답이네요. 4번이 옳은 내용이네요. 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무교육을 위탁받는 기관이 갖춰야 될 사무소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 없죠? 자, 다음은 5번 지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1번 이중등록 할 수 있다 했는데 모든 개업공개사 이중등록 안 됩니다. 이중등록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 이중소속 역시 1년에 1,000만 원. 이중소속을 하면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하면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A군에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가 다시 A군에 등록하면 이중등록 1년에 1,000만 원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등록을 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받을 수 있다 했는데 이중등록, 이중소속 절대적 취소입니다. 그래서 X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조원이 2 이상의 사무소 이중 소속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5번이 정답이네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이중 계약서나 이중 직업을 가지는 것은 행정형벌 대상이 아닙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현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결격사유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이 문제에 그대로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 그래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즉 취직하거나 개업을 못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기억에 보니까 선고유예입니다.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결격사유 아닙니다.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니고 집행유예는 결격사유죠. 자, 그 다음에 2019년 11월 1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집행이 2년간 유예된 자, 2년이면 유예기간 동안 2년만, 즉 2019년 11월 1일부터 2년이니까 2021년 11월 1일까지만 결격사유입니다. 그래서 2022년 10월 29일 현재는 결격사유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이 법에 의해서 벌금 300만 이상 받아야 결격사유죠. 3년간. 그래서 결격사유 아니고 리얼은 한도 초과하여 보수를 받아가지고 2019년 11월 1일 날 등록 취소됐네요. 그러면 3년 지나야 되죠? 등록 취소됐으면 3년. 20년, 21년, 22년 12월 1일까지 결격사유니까 리얼은 결격사유고요. 미엄은 징역 3년 선고받고 2020년 11월 1일 날 집행이 면제됐으면 집행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지나야 되니까 2023년 11월 1일까지 결격사유입니다. 따라서 리얼 미엄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 2개입니다. 개업을 하거나 취직 못하는 사유가 결격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자격증 교부는 누가 합니까? 시도지사가 하지요? 시장군수구청장 X 1개월 이내는 맞습니다. 자, 2번은 판례입니다. 우리 중개사물인 건축물에는 민법상 건축물이 한정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따라서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에 3번 지문은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한 번도. 개업공개사가 장래에 공제사고를 일으킬 의도로 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실제로 공제사고를 일으킨 경우 공제계약은 무효이다 했는데 판례는 무효가 아니다. 이러한 산정만 가지고 당연히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의뢰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 실제 무자격자에게 공인중개사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자격증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해당됩니다. 실체적 진실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제가 자격증을 빌려줬다가 토요일, 일요일 날 강의 없을 때 가서 직접 계약서를 자필로 적어서 제가 한 것처럼 형식을 갖춰놨다 하더라도 실제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했다면 이는 양도 대여에 해당할 것입니다. 5번 매매계약을 알선한 개업공개사가 계약 체결 후 거래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하여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행위는 중개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했는데 포함됩니다. 자, 왜 중개행위가 중요하냐면요. 중개행위에 해당되면 중개사고면 손해배상, 즉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중개행위가 아니면 보험금을 못 받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개업공개사가 손님한테 보증금 이거 떼이는 거 아닙니까?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업공개사가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 떼이지 않고 확실하게 받아 나옵니다. 했는데 확정일자 받고 이사하는 날 주인이 은행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 경우 경매에 응하면 은행 건재당권이 더 우선 변제를 받죠. 그래서 배당을 못 받은 사안에 대해서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그것도 중개행위로 본 거예요. 계약 성립되고 난 이후에 이행 업무에 관여하는 것도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법원에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경매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알선이나 또는 공매 입찰 대리는 할 수 있습니다. 2번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상업용 건축물 임대관리를 겸업할 수 있고요. 3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토지 개발에 관한 상담을 하고 합의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예, 중개가 아니고 중개업도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됩니다. 컨설팅 수수료는. 4번 모든 개업공개사는 모든이 X네요. 모든 때문에 X입니다. 누가 안 됩니까? 모든. 예, 토지 분양 대행은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안 되죠. 법인은 주택, 상가 분양 대행만 가능합니다. 물론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어야 하고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분양 대행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토지 개발에 관한 상담은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안 됩니다. 이 3번이 아니고 잘못했네요. 3번이 아니고 4번이죠. 4번. 모든 개업공개사는 토지 분양 대행. 토지 분양 대행은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주택 상가 분양 대행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개사는 중개업에 부수하여 이사업체 운영할 수 있다. 예, 법인은 이사업체 소개하는 것만 용역 알선업만 할 수 있지만 개인은 용역업도 해도 됩니다. 법인은 법 제14조에 규정된 6가지만 겸업할 수 있고 개인은 6가지도 겸업할 수 있고 다른 업무도 겸업할 수 있습니다.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단 부칙개공은 법 제14조에 있는 경공매 매수신청대리, 입찰대리, 권리분석 취득알선 모두 안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번 문제입니다. 중개사무소에 대해서 옳은 것인데 1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 정지기간 중이 아닌 다른 개업공개사의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전 신고서라는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무소 이전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제가 말을 또 잘못했네요.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라는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서는 서식이 있죠. 그럼 공동사무소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장소로 옮기거나 또는 처음부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명이 동시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장소에 신규 등록을 하면 그게 공동사무소가 되는 것이지 별도로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는 없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은 분사무소는 등록증 원본을 게시해야 된다. X네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원본을 게시하면 됩니다. 2번에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2번이 아니고 3번요. 3번 개업공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사무소의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명시할 의무가 없다 했는데 사무소 소재지, 성명, 소연 등 명시해야 됩니다. 성명, 소연 등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무소 소재지 명시해야 되고 여기다가 추가로 이제 인터넷 표시 광고하는 경우 소면, 종가형, 총사반, 개개, 입주간 이런 것들을 추가로 명시해야 될 것입니다. 자, 4번에 둘 이상의 사무소, 이중사무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대적 취소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등록이 취소되고 사무소 간판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간판 철거 안 하면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할 수 있을 뿐이지 과태료 업무정지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인데 1번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분사무소를 관할구역 외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의 분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 송부를 요청해야 된다. 분사무소는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서류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요청할 필요 없습니다. 2번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물 표시광고에 보조원을 함께 명시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년에 1000만원 X고요. 3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의 보조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그 사유를 2개월 이내 해소하지 않는 경우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직원, 고용인 결격사유 해당됐는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답은 3번이고요. 4번 개업공개사가 등록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표시해야 된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표시할 의무가 없고 매수 신청 내리에서는 표시할 의무 있습니다. 5번 개업공개사가 다가구주택 일부의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다가구주택 내의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을 확인하여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가구라고 하면 단독주택인데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도록 되어 있을 것,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일 것. 그래서 19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선순위 세입자가 있고 만약에 선순위가 전세고 그렇다면은 경매 넘어가면 후순위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설명 당연히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